오늘은 기말고사 전 마지막 시험 범위 단원입니다. 오늘은 서비스업과 교통수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첫 화면부터 알겠지만 다 다루지 않고 일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에는 시험 범위 내용만 배부될 거예요. 먼저 상업 쪽인데요.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활동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기시장, 상설시장 개념 정도만 잡고 가겠습니다. 정기시장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예를 들어 대부분 5일시장이 대표적이죠.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반면에 상설시장은 항상 열리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단원에서는 조그만 그 개념을 잡고 갈 건데 최소 요구치랑 제한의 도달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요구치는 예시로 들어줄게요. A라는 중국집이 있었대요. 그 중국집이 한 달에 몇 그릇, 짜장면 몇 그릇을 팔아야지 그 가게를 유지할 수가 있냐면 100그릇을 팔면 유지가 된다고 해요. 한 달은 좀 심했지. 하루라고 할게요. 하루에 100그릇을 팔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100그릇이 이 중심지, 즉 A라는 상점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상점이 있으면은 이 중국집이 있으면 이 100그릇을 팔기 위해서는 뭐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뭐 여기 아파트, 여기 주택 사람들이 와서 한 이 정도가 이 정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범위를 그래서 100그릇을 팔아준다. 그럼 얘가 바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00그릇을 팔면 최소한의 유지는 되겠지만 당연히 더 파는 게 좋죠. 그래서 이 A라는 짜장면집이 맛집이라고 소문나. 그러면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주겠죠. 그래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주면은 실제로 사먹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돼요. 이 재화, 짜장면이라는 재화가 사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짜장면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의 더 넓어진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짜장면 사먹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까지 사먹으러 오냐 그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짜장면을 이 A에서 이만큼 사 먹으면 된다고 했죠. 이게 제한의 범위, 도달 범위가 되면 그냥 100그릇 파는 거고 제한의 도달 범위가 더 늘어나면은 100그릇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릇을 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개념을 잡아봅시다. 어떤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랑 제한의 도달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100그릇이라고 했죠.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몇 그릇은 최소한 팔리는 범위가 돼야 될까요? 100그릇이겠죠, 최소. 그래서 최소한 망하지 않으려면 최소 요구치랑 제한의 도달 범위가 같거나 아니면 어때야 되겠죠? 제한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지 사람들이 더 멀리서 와서 사 먹어야지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요구치가 제한의 도달 범위보다 같거나 제한의 도달 범위가 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상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물론 여기 이만큼이 최소 요구치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혹은 인구密도가 증가하거나 소비자들이 갑자기 더 짜장면을 많이 먹기 시작해. 그러면은 최소의 요구치의 범위는 예전보다 똑같은 이 범위가 아니고 줄어들더라도 여기 사람들 안에서도 100그릇이 팔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한의 도달 범위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사 먹으러 오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멀리서도 사 먹으러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갈게요. 다양한 소비 공간이 등장하는데 편의점, 대형 복합 쇼핑몰, 무점포 소매업 이거는 방문 판매나 인터넷 쇼핑 이런 것처럼 점포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입니다. 그리고 뭐 직거래 장터 그럼 볼게요. 주요 소매업체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A 볼게요. A는
사업체 수도 적고 종사자 수도 제일 적고 매출액도 제일 적어요. 이게 뭐냐? 당연히 더 고차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도 백화점 없잖아. 그래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 이 예시로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백화점보다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는 좀 많아요. 그렇지만 한번 보면 그러면 그 백화점 다음으로 뭐가 많을까? 더 많은 거 바로 대형마트겠죠. 세종에도 대형마트는 몇 개 있죠. C는 이제 사업체 수도 늘어나고 종사자 수도 늘어나. 그게 바로 편의점이죠. 그래서 A로 갈수록 고차. 그 다음에 C가 저차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저차, 고차할 때 편의점이랑 뭐 백화점 비교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A, B, C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 소매업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볼게요.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수요 주체에 따라서 서비스업을 누가 받냐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뉘게 돼요. 소비자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즉 뭐 물건 사고 파는 소매업, 물건을 팔고 있는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들이 쓰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동거리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입지하는 경우 어디 가나 음식점 있고 어디 가나 숙박업소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은 생산자가 누구야? 기업이죠.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곳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많은 대도시의 도심 또는 부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이 뭔가 일을 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금융업, 뭐 보험도 필요할 것이고 부동산 기타 전문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공급 주체에 따라서도 서비스업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공서비스업, 그 다음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민간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업의 뭐 고도화 뭐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서비스 산업도 고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 서비스업이랑 생산자 서비스업 중에 어떤 게 더 고차원적인 것 같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아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공업화 사회는 뭐죠? 공업에서 벗어난다고 했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라고 했어요.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라고 했죠. 서비스업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이 많아지면서.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외부화 경향이 강화된다. 서비스업의 외부화가 뭐야? 기업도 어떤 특정 핵심 사업 부분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특정 서비스 업무는 다른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서비스업 부분을 일부 외부화한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외부화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의 업종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전문화된다. 즉 대기업 같은 경우도 핵심 사업은 집중하고 나머지 이런 특정 서비스 업무는 다른 기업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특정 서비스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업종과 규모도 다양해지고 기능이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 특성은 요거는 특별하게 볼 필요 없고 빨간색 보면 볼게요. 숙박 및 음식업은 아까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했고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속하는 편입니다. 근데 생산자 서비스는 아까 어디 쪽에 있다고요? 수도권, 기업이 많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숙박도 많고 그 다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그래서 여기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뭐야?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색깔은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이 서울, 경기가 많은 이유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업도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죠.
운송비와 관련돼서 교통통신 부분 보겠습니다. 교통에서는 운송비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총 운송비, 우리가 뭐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봐. 그러면 운송비가 얼마나 드냐 이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주행비용만 생각하지만 운송수단별로 기종점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볼게요. 예를 들어 운송비 구조에서 거리, 즉 아무것도 출발하지 않았어. 0이에요. 그런데도 운송비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이유는 기종점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드는 고정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공항이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와 관련돼서 유지 보수를 위한 보험료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우리가 터미널을 가면은 그 터미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그 다음 하역비가 화물 운송 수송 과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드는 비용, 이런 식으로 고정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고 거기 플러스 말 그대로 주행하면서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주행 비용의 증가율이 또 교통수단별로 다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되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냐면 기울기를 보면 돼요. 지금 도로는 이렇게 급하고 해운, 배는 이렇게 완만해요. 이걸 통해서 도로는 해운보다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교통수단별로 단거리에 유리한 게 있고 중거리에 유리한 게 있고 장거리에 유리한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 이 교통수단별로 겹치는 곳을 한번 보면 돼요. 겹치는 곳, 이 둘이 겹치지. 겹칠 때 지금 이 첫 번째 겹치는 거는 도로랑 그 다음에 철도가 겹쳐요. 바로 이런 겹치는 구간에서 더 아래에 있는 곳이 더 주행 비용이 좀 덜 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운송비가 덜 든다. 그래서 단거리에 있어서는 이만큼 왔을 때, 즉 단거리라고 봤을 때, 단거리를 갈 때는 도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해요. 그 다음 겹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겹치네요. 이제 철도랑 해운이 겹쳐. 그러면 철도가 더 아래에 있죠. 중거리에서는 철도가 좀 더 유리하구나.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 제일 낮은 게 뭐죠? 해운. 즉 장거리로 갈 때는 배 타고 가는 게 제일 운송비 측면에서는 저렴하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기종점 비용은 그럼 누가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적게 드냐 많게 드냐, 여기 Y축 보면 돼요. 이거 Y절편이라고 있나? 이 Y절편을 보면 도로가 가장 기종점 비용이 적게 들고 항공, 비행기가 요만큼,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드는 거야. 그럼 비행기 유지하는 거 보수하고 이런 비용이 엄청 들겠지. 그래서 도로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편하지, 어디 가든지. 그 다음 문전 연결성, 즉 문 앞에서 문 앞을 연결한 특성.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도로 이꼬르 자동차인 거예요. 자동차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어디 가나 뭐 편하기 때문에 지형적 제약이 작습니다. 철도는 아까 말했듯이 중거리 수송에, 근데 뭐 중장거리 수송 둘 다 유리한 편이고요. 그다음 정시성, 우리 철도 타보면은 언제 도착하는지가 나오지. 그다음 안정성도 우수한 편이다. 정시에 도착하는 거. 왜냐면 전용 레일을 사용함으로 정시성이 높죠. 해운은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고 그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레일을 깔아야 되니까 지형적 제약이 클 수밖에 없겠죠. 레일이 못 가는 곳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의 가장 큰 특징은 기종점 비용, 주행 비용 둘 다 비싸다. 그리고 장거리에 유리할 수는 있겠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기상 조건 제약 크고 신속 수송에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교통수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객은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누가 가장 많이 태우냐 이겁니다. 사람만 태우는 거로 봤을 때는 C가 가장 많이 태우고요. 곱하기 키로수는 뭐냐면 그 사람 태우는 거 곱하기 키로수까지 하다 보니까 멀리까지 더
이 사람을 태워다 주냐 이거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국내에서 돌아다닐 때 뭐 제일 많이 이용하는지 그냥 떠올리면 되거든. 그럼 C가 뭐가 될까요? 도로가 되겠죠. 자동차 타고 다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국내 돌아다닐 때 뭐 많이 타는지 그냥 생각하면 돼요. A, B는 둘 중에 하나는 철도, 하나는 지하철이거든. 그러면은 어떤 거를 또 비교해 볼 수 있냐? 지하철이랑 철도 중에서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 더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게 지하철이랑 철도 중 어떤 걸까요? 그렇죠. 철도겠죠. 그래서 A가 철도인 이유가 키로수까지 곱하면 이렇게 B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인 곱하기 키로수. 그래서 얘는 철도. 상대적으로 여기 사람은 많이 태우지만 키로수로 할 때는 지하철은 가까운 곳 이용할 때 많이 가죠. 그래서 지하철이 됩니다. 그러면 D는 항공, 해운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국제, 여객, 수송, 분담률. 해외 나갈 때 사람을 많이 태우는 거 했을 때는 당연히 2. 우리가 비행기 더 많이 타고 가죠. 그래서 2가 항공, 얘는 해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서 그러면 화물을 많이 수송하는 게 뭐냐? 아까 방금 전에 배울 때 화물 수송은 배가 많이 주로 담당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디귿이. 얘가 바로 해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택배 받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만 떠올려 보더라도 물건 같은 거 받을 때 국내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자동차. 우리가 택배 기사님 통해서 많이 받잖아. 그래서 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랑 리을이 남습니다. 기억은 볼게요. 철도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철도는 국내로만 당연히 다닐 수가 있죠. 국내 화물 수송에만 이용되고 국제 화물 수송에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리을은 항공인데요. 국내에서는 화물 수송 분담률이 낮긴 낮죠. 그리고 해운과 함께 국제 화물 수송에 이용되지만 우리가 국제 화물 수송하기에는 좀 비싸잖아, 비행기는. 그래서 비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에 기억 철도는 아예 퍼센트지가 안 나와 있지. 왜냐면 국내로만 하니까 그 차이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판단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시험 끝나고도 이어서 또 진도 나갈게요.